님에다가 네모칸 한번 쳐볼까? 님. 님의 침묵이란 요 시는 한용운이라는 작가에서 초점을 맞춰본다면 한용운은 이제 불교와 관련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때 님을 부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부처.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겠지. 그 다음에 한용운이라는 시인은 독립운동가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님을 조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조국.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광복. 여기 초점이었으니까. 요렇게 부처니 조국이냐라는 걸 따져보는 것은 작가의 삶이나 창작 당시의 시대랑 연결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외제적 관점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시 자체만 본다면 이 님이라는 게 이별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 그지? 그래서 요때 님 자체는 사랑하는 사람. 요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상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해. 상징. 상징은 제시문에 원관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관념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상징과 비교하는 걸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데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딱 1대1로 묶여. 근데 상징은 1대 다로 묶이지. 그래서 똑같은 님이지만 해석이 몇 개로 돼. 부처가 되기도 하고 조국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되기도 하죠. 됐지? 그래서 상징은 이렇게 님이라는 하나가 여러 개와 결부가 된다. 그게 상징이고, 비유는 1대1의 관계를 지녀. 그 다음에 원관념이라는 것이 상징에는 존재를 하지 않지만 비유에는 원관념이 존재해. 그래서 비유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함께 나타나. 됐죠? 그러면 상징에는 뭐만 나타나는 거야? 보조관념만 나타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상징과 비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로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이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상징과 비유를 동시에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시거든. 그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 좀 해줄게. 자, 그 다음 오른쪽 작품 한마디. 님의 침묵은 님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단어는 소리가 없는 거니까. 됐지?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님의 부재가 되는 거지. 전반부에서 님이 없는 현실에 대한 슬픔과 절망을 표현했지만 후반부에서 재회를 확신하고 이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태도가 변하는 거야. 전반부의 모습과 후반부의 태도가 변해. 태도가 변하면 정서들도 변한다고 볼 수 있어. 정서가 변하거나 태도가 변하잖아. 그러면 시에서 말하는 투도 변화가 되기도 하죠. 말투. 이 말투를 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조라고 해요. 그래서 태도나 정서가 변하면 뭐도 변한다? 그렇죠. 어조도 변화한다. 그래서 어조는 정서와 태도를 반영하는 거야. 자, 밑에 성격에 좀 어려운 말이 쓰일 수도 있는데 낭만적이다. 낭만적. 그러니까 낭만적인 건 반대는 되게 뭐 사실주의, 현실주의, 리얼리즘 요렇게.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사실주의. 됐나요? 그걸 리얼리즘, 사실적이라고 하고, 낭만적인 그런 현실적인 걸 좀 가리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그런 게 낭만적.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상징, 의지, 역설. 역설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래서 역설법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거거든요. 표현 방식. 그래서 역설법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너는 지금 초도감도 하나? 네? 초도감도 같은 거 아직 안 하지? 그냥 개념책인데 문법만 지금 하고 있죠. 노베. 그래서 아마 2학년 좀 넘어가면서 내신 좀 하면서 아마 초도감도 아마 해야 될 거야. 거기에는 개념. 알겠지?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비유하기, 그 다음에 변화주기 또는 강조하기, 그래서 뭐 대국법, 역설법, 반어법 이런 것들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개념 공부할 때 좀 할 건데, 역설법하고 구분해야 되는 게 반어법이야. 반어법.
반어법은 언제 배웠었지? 역설법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진달래꽃.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맨 끝에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 그게 반어법. 사뿐히 지뢰밟고 가시 없어서 그게 역설법. 그래서 역설법 좀 이따 설명 다시 해줄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표현 방법이 여기선 또 메인이 된다. 밑에 특징 보시면 써있죠? 역설적 표현.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적인 거. 그 다음 여성적 어조, 경어체를 사용해서. 경어체는 높임이에요. 경어체는 높임. 자, 그럼 제시문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위에 써있네. 님,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연인, 조국, 민족, 부처 등 다양하게 될 수 있지. 이건 상징이야. 님은 같습니다. 같다라는 것은 떠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재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부재. 없다라는 뜻이야. 무엇이 없을 때 우리 이런 표현도 쓰지 않나? 결핍. 됐나요? 그래서 결핍과 부재의 상황이다. 님은 같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다? 뭐뭐 했습니다. 경어체. 아까 있었죠. 그게 높임이 되는 거예요. 뭐뭐 했습니다. 경어체. 경어체.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같은 게 바로 영탄이겠죠. 영탄. 그러니까 이때 영탄은 님이 떠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별에 따른 한탄. 이별에 따른 슬픔. 그것을 아라는 걸로 표출한 거야.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지금 구조를 보니까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님은 같습니다. 요거는 동일한데 이만큼이 첨가가 돼 있죠. 그지? 그 다음 밑에도 보면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같습니다는 그대로인데 앞에 게 이만큼으로 펼쳐져 있잖아. 같습니다. 이만큼. 그 다음 이만큼. 됐나요? 요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됐다고 하냐면 반복이 됐는데 의미는 고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점칭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점칭.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점칭. 됐지? 그래서 점칭도 꼭 기억해주고, 점칭이라는 것은 공간이 점점 커지는 거라든지 또는 의미가 점점 커지는 거, 이런 게 점칭이고, 점칭의 반대는 점강. 점강은 아마 진달래꽃에서 이것도 배웠을 거야. 영변, 약산, 진달래꽃. 영변이라는 게 되게 넓은 곳이지. 그 영변 안에 약산이라는 게 있대. 그 약산 안에 바로 진달래꽃이 있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큰 게 작아지는 걸 점강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이런 것들이죠. 나, 너, 우리 이런 점점 커졌죠? 이렇게 되면 점칭인 거야. 이런 건 점칭. 자, 그 다음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럼 님과 나의 관계가 나왔지. 사랑하는 사이. 그지? 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이.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 아까 말한 대로 3번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사랑하는 연인이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차마 별표 칠게요.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푸른 산빛이라고 한다면 푸른색의 산빛이면 이건 긍정적인 거야. 근데 그것을 깨치고 어디로 갔냐면 단풍나무 숲. 단풍이라는 것은 좀 있으면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요거를 조락의 계절이라고 하거든. 가을을.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이미지는 두 가지야. 가을이 되면 뭔가 풍요라는 것도 있죠. 근데 잎들이 떨어져서 가을로 가면 요 잎이 떨어지니까 소멸. 바로 조락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바로 요 조락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왜냐면 그게 같다라는 이미지랑 연결돼서 결핍과 연결이 돼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차마에다가 표시를 한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 차마는 원래 부정어랑 많이 쓰여. 근데 차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마 떨치고 간 거잖아. 이때는 화자의 내면 세계가 좀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차마 떨치고 가면 안 되는데 차마 떨치고 갔으니까 아마 절망감의 크기를 더 늘어내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차마 뭐뭐 할 수는 없어. 차마 눈 뜨고 볼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차마 떨치고 갈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해 갔나? 근데 차마 떨치고 간 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 차마라는 의미가 아마 요 상황을 강조해주는, 됐죠? 그런 내면 세계가 반영된 거야. 됐죠?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 자, 요게 다 꾸며주는 말이네. 황금의 꽃같이. 그러면 직유법이네. 굳고 빛나던 옛 맹서. 그러면 시각적인 거 활용했네.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 자체가 강하다라는 것을 직유나 시각을 통해 등장을 시켰고요. 됐죠? 그 다음 이렇게 봐봐. 황금의 꽃이야. 꽃은 꽃인데 그 황금의 꽃이니까 황금은 어떨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꽃이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또 하나의 황금의 단단함과 가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꽃이라는 것이 이 황금과 연결해서 영원하고 굳건하고 빛나고 이런 이미지랑 같이 묶여버린 거야. 됐죠? 그래서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옛 맹서는 긍정적인 건데 그게 차디찬 티끌이 되었으니까 보잘것없는 걸로 변한 거지. 그렇게 변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숨의 미풍이라는 건 약하게 부는 바람에 날아간 거야. 됐죠? 약하게 부는 바람에 날아갔다.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약하게 부는 바람에 날아갔다. 자,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성찰이 있다 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 다음 깨달음이 있다 라고 좀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찰이나 깨달음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형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인데, 이제 추억은 추억인데 첫 키스의 추억이야. 그럼 첫 키스의 추억은 되게 강렬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 날카롭다라는 표현까지 첨가를 시켰어. 그러니까 이 추억은 쉽게 넘길 수 없는 기억이겠죠. 됐죠? 그만큼 날카로운 첫 키스의 단어만 조합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첫 키스는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강렬함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그 황홀함도 있을 거야. 기분 좋은 거. 이해갔지? 그래서 요때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강렬함 요것도 있을 거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황홀함 요런 것들도 존재할 거라는 거지. 자, 그런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어. 그럼 운명의 지침을 돌렸다는 얘기는 요때 나의 운명이라는 건 삶의 방향이야. 근데 그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된 거지? 그래도 지침, 가르치는 침이 바뀐 거잖아. 됐나? 그러면 이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다는 얘기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알겠니?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건 바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님의 어떤 모습이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냐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게 바로 요런 느낌인 거야. 됐죠? 님의 그런 날카로운 첫 키스, 그것이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거야. 그러면 그 가치관이 변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가치관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얘도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니까 요 안에서 삶의 어떤 고민 요런 게 첨가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해 보는 거야. 됐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성찰과 깨달음이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구나. 됐나? 그러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는 건 요런 느낌으로 보면 돼. 한용운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불교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그 강렬함, 와, 불교 대단한데? 나도 이제 그러면 불교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이해갔지? 또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우리 나라의 어떤 애국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을 북돋아 오르게 할 수도 있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다는 얘기는 이 님이라는 대상이 나에게 주는 그 강렬함,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이런 걸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화자는 되게 호망가겠지. 그지? 예, 그런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일화도 하나가 있어. 뭐 비슷한 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승무라는 시를 쓰게 되거든요. 승무라는 시, 승무는 뭐냐면 불교에서 여승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알겠니? 예, 그래서 꽃갈모자 같은 거 쓰고 춤을 추는데 이 승무를 소개하신 분이 누구냐면 요 한용운이라는 시인이야. 이 시인 지금. 됐나? 그래서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조지훈이라는 시인한테 승무를 딱 보여줬는데 조지훈이 그 승무를 보고 감탄을 한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 그지? 승무가 줬던 그런 날카로운 척키스의 추억, 그 강렬함은 내가 이런 불교에, 됐지?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해준 한용운 선생님이 안 계신다든지 또는 내가 불교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불교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기가 어렵다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뭔가 결핍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어떤 날카로움에 또는 운명을 돌려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다, 미비하다, 결핍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것도 날카로운 척키스에 좋은 운명을 지침을 돌려놨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 절대적인 가치가 됐니? 지금은 결핍돼 있어. 사라져 있는 거야. 영향을 줬던 그 가치의 대상이 부재. 그럼 당연히 그 대상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충만한 존재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됐죠? 미리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요게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요 대상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 대상에 대한 지향, 됐나요? 그 대상에 대한 동경이 바로 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지. 근데 그 사랑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니까 그런 부재 상황을 점점 사라지게 만든다. 이해갔니? 그런 의지가 되는 거죠. 미리 얘기한다면. 됐어? 자, 그럼 다시 올라갈게.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거야 요거. 그런 님에 대한 어떤 강렬한 절대적인 가치가 되게 향기로운 거거든. 됐니? 근데 그런 말소리에 뭐가 되냐면 귀가 먹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꽃다운 님의 얼굴, 그것에 내가 눈이 멀어버린 거야. 요게 바로 역설법인 거야. 됐지?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거는 역설법은 두 모순된 상황이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 오케이? 요게 역설법이 전달하려는 의도야. 그러니까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었다라는 얘기는 귀가 먹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소리는 안 들리거든. 그지? 그러면 그 말소리가 나한테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는 걸 수도 있고 또는 가장 향기로운 말소리 중에서 마지막에 들었던 님의 그 말소리인 걸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말소리에 기먹고 얼굴에 눈이 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님의 바로 어떤 부분? 절대적인. 됐지?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거. 근데 이것도 이제 저런 거 착각하면 안 돼. 이미 화자한테 절대적이라는 얘기지. 여기서 또 뭐 절대자 요거랑은 또 좀 달라. 이 시는 특이하게 이미 절대자일 수는 있어. 왜냐면 부처니까. 이해갔지? 근데 나한테 절대적인 존재라도 그게 다 절대자가 되는 건 아니야. 알겠니? 절대자는 신입니다. 신. 자, 그래서 님이 나에게는 절대적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향기로운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대구법도 쓰였고요. 자, 그 다음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됐죠? 님에 대한 사랑, 믿음도 사람의 일인 거야. 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데 그래서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는 한 건 한 거야. 그래도 이별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것이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자,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져버렸다고 그랬지?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킨 표현인 거야. 놀란 가슴이라는 건 놀라다. 이거는 추상적인 거잖아. 감정적인 거지. 근데 그게 새로운 슬픔에 터져버렸다고 표현을 한 거니까 됐나요? 그게 시각화가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화시킨 거야.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요 그러나가 시상전환.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별한 상황이죠. 그지? 이별을 딱 했는데 요 이별의 상황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면 그거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절망으로 느끼고 체념하고 그냥 수용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거야. 사랑을 멈추는 것이지. 됐지? 그런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그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희망이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어버리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님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 내가 이렇게 있는데 님이 나를 떠났잖아. 떠났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때? 슬픔이죠? 그리고 내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상황을 뭐 한 거야? 수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었는데 님이 떠났다고 슬퍼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깨진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 슬픔의 상황을 뒤집어서 뭘로? 희망으로 바꿔야겠다 이 말인 거야. 이해 갔지? 그렇게 해서 뭐가 변했어? 태도가 변화가 된 거야. 태도가 변하면 뭐도 변한다? 어조가 변한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슬픔의 어조겠지만 이제는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으면 우리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조가 깨달음, 의지 어조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뒤에 나오는 형식은 바뀌지 않았잖아. 그지? 뭐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했습니다. 슬픔에 터집니다. 뭐뭐 했습니다. 됐지? 요거는 그대로지만 뭐가 바뀌었다? 태도가 바뀌었다. 그럼 정서도 바뀌는 거고, 그럼 뭐도 바뀐다? 그렇죠. 어조도 바뀐다. 자, 다시 올라갈게. 그래서 새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붓습니다.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회자 정리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것도 불교적 용어인데요. 만날 때는 떠날 것을 염려하고, 자, 그런데 떠나잖아? 그러면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요게 거자필반. 됐죠?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씨는 요 부분이 좀 많이 전제가 되는 편이야. 지금 이별을 한다고 해도 다시 만남 또는 재회 대한 어떤 의지나 희망을 항상 갖고 시를 쓰시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해. 자, 앞에 볼게요. 요 앞에 요 아 있었죠. 됐나? 요 아는 아까 이별의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한탄이나 슬픔의 표출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 밑에서는 깨달은 거야. 됐죠? 깨달았기 때문에 요때의 정서는 깨달음과 의지 어조라고 보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 정서는 의지, 밑에도 써있지만 깨달음, 이런 식으로 어조가 변한 겁니다. 영탄은 똑같이 영탄인 거예요. 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재회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낸 거야. 님은 갔어.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어. 그럼 바로 뭘 뜻하는 거냐면 님과 재회할 수 있다라는, 이해 갔지? 자신만의 진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야. 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사랑을 했다가, 그죠? 맨 처음에는
그 사랑을 했다가 이별을 하니까 갑자기 슬퍼진 거지. 하지만 내가 태도를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 더 강렬해진 거야. 됐지? 그 사랑이 더 강렬해졌기 때문에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돌아서 됐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는 다짐, 의지, 요걸 드러낸 거지. 자, 요렇게 이제 님의 침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자, 밑에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시는 절망적인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아까 얘기했죠? 절망적인 이별의 슬픔을 극복해. 그것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으로 역전을 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역전 구조는 만남은 헤어짐을 만남을 전제한다라는 불교의 윤회사상 외워주셔야 돼요.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윤회사상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회자정리 거자필반. 그래서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표현. 자, 일행과 육행에는 일행과 육행 이렇게 묶었죠. 일행과 육행. 임과의 이별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앞에 부분에 요거 기억나죠? 밑에도 나오지만 여기 이 부분에 이별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했고요. 영탄과 반복을 사용하여 이별에 대한 아주 충격을 드러냈다. 왼쪽 한번 보면 일행에서 육행, 임과의 이별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의미 없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허무와 좌절감을 영탄적 어조와 반복,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 같이 기억할게요. 허무, 좌절을 영탄적 어조, 그 다음에 반복, 그 다음에 대조적 이미지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사랑의 약속은 황금으로 만든 꽃같이 굳고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약속은 먼지와 같이 덧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또한 첫 키스는 내 앞날의 인생을 온통 임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 놓았건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고 말았다고 함으로써 이별의 슬픔, 부재를 드러낸 거지. 그래서 일행에서 육행까지는 부재, 결핍 이런 걸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7, 8행에서는 지금까지 보인 이별의 슬픔에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만남의 희망으로 역전시킨다. 만남은 곧 헤어짐이요, 헤어짐은 곧 만남이라는 불교 역설적 진리에 대한 뭐가 나타났다? 그렇지,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지. 그래서 9행 10행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떠났지만 됐죠? 새로운 만남의 의지와 확신이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한 임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보이게 되는 거야. 됐나? 그러니까 슬픔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이겠지. 됐죠? 오케이. 자, 넘겨볼게. 지금 읽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만큼을 도식화해 놓은 거지. 아까 읽은 부분을. 그 다음 역설적 구조 체크해 주시고요. 역설적 구조. 그 다음 임의 상징적 의미에 따른 시어의 해석.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부처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조국으로 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인으로 보기도 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인물의 태도가 변하는 시로 고등학교 때 나오는 작품으로 요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있어요. 요 시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진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끼다가 갑자기 딱 전환이 일어나. 그래서 삶을 뭐 할 수 있는, 그렇지, 극복할 수 있는 의지, 요걸 드러내는 거지. 요 시는 힘들지만 그것에 체념하고 좌절하지 않고 대신에 요건 있어. 운명을 담담하게 수용해요. 운명을 수용하고 그 다음 그것을 극복해내는 요런 작품이야. 됐죠? 한번 우리가 또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한번 할 거고, 나머지 문제는 푸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2번 문제는 설명을 좀 할 거니까 1, 2, 3번을 한번 푼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필기가 요렇게 돼 있어야지. 중요한 색깔별로. 그지? 그렇게 해야 내가 중요한 게 어딘지 확인하지. 설명하려고 보니까 좀 복잡해진 거지만, 그지? 그러면 이렇게 읽다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너가 4번, 5번이 헷갈린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아까 내가 표시해줬잖아. 기승전결.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안 찍어주면 너가 딱 해갖고 체크를 해서 기승전결 구조는 맞는 건데, 거기서 4번을 고르시면 어떻게 하셔요? 그지? 그래서 경어체를 사용해서
화조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어체가 어디서부터 다 사용됐잖아. 네. 그럼 요거는 앞에서는 의지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 네, 아니요. 그지? 여기는 태도 변한 게 바로 요 부분이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해주시면 되고 기억과 같은 표현은 요게 우리가 이제 역설법이거든요. 역설법. 역설법이라고 할 때 역설법에는 하나가 더 있어. 그 모순형용. 역설법에 뭐가 있냐면 모순형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 모순형용은 요런 형식이야. 찬란한 슬픔. 그래서 수식어와 피수식어 있지. 그래서 찬란한데 슬픈다라는 건 좀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만을 우리는 모순형용이라고 불러. 알겠지? 근데 아까처럼 님은 같지만 나는 보내지 않았다는 건 수식과 피수식어의 관계가 아니지? 그럴 때는 그냥 역설법이라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모순형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구분해 주면 좋아. 알았니? 그거 여기도 봐봐. 결별이라는 건 부정이잖아. 근데 그 결별이 축복을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순이 생긴 거죠. 역설법인 거야. 이건 좀 어려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건 겨울이라는 건 여기선 일제 강점기를 뜻해. 됐니? 근데 겨울은 되게 강철로 된 아주 강렬하고 차가운 대상이거든. 근데 무지개라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대상이다라고 또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건 뭔가 차갑고 강렬한 느낌이라면 무지개는 뭔가 부드럽고 아름다운 느낌. 두 개의 이미지가 모순이 되죠? 대체 그래서 이것도 역설법이야. 역설법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런 걸 좀 많이 놓치니까 이건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 이렇게 안 보이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높이도 없고 폭도 없는데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이런 게 역설법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볼에 흐르는 빛이 고운데 서러워. 그지? 고와서 서럽다. 이것도 곱다라는 건 좋은 건데 서럽다라는 건 안 좋은 감정이잖아. 이게 서로 모순된 거야. 됐지? 그래서 4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렇지 흔들려야 되는 거니까 요 흔들린다라는 시련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을 이해한 내용인데 니은은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자,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자, 한용우는 시 반비례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래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그러니까 님이 부지한 상태가 오히려 님에 대한 간절함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야. 이해갔죠? 그래서 말 그대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 바로 당신의 노래가락이 역력히 들린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여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제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 안다고 했다. 그러니까 님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야. 됐죠?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 노래라는 것은 됐지? 자신의 어떤 부재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의지. 됐죠? 만난다. 요걸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이 노래가 님과 연결될 수 있는 교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건 2번. 그죠? 화자가 부재 속에서 실제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 됐지? 요 실제하는 님도 별표를 쳐줄게요. 실제하는 님. 그래서 이 실제하는 님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드는 시가 하나가 있어. 그게 알 수 없소요야. 자, 이런 님이 실제할까? 실제해. 근데 알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나는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게 반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소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질문 따로 또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